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돈가스 집을 운영하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원래 제주도 사람은 아니고 이혼 후 마음 정리 겸 휴식이 필요해서 내려왔다가 제주도의 분위기와 정치에 반해 결국 눌러앉게 되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이라고 제가 제주도에서 혼자 식당을 운영하며 살게 될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어요. 나름 평범하고 무난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제 삶이 한번 제대로 뒤집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기점으로 저도 많은 게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요. 10년 전쯤 저는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반학기를 남겨놓고 있었을 때라 취업 준비에 매진했어야 하지만 그때 저는 미래에 대해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꾸역꾸역 취업에 관련된 자격증, 영어 등을 준비하고는 있었지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뭘까라는 것에 대한 대답은 찾지 못했거든요. 대학교 전공도 있었지만 딱히 전공을 살리고 싶지도 않았고 어쨌든 취업은 해야 되는데 딱히 원하는 곳은 없고 그런 애매한 상태였죠. 부모님에게 받는 용돈이 많지 않았기에 학교 다니는 내내 알바를 틈틈이 해왔었는데요. 그맘때 제가 사는 집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마침 알바를 구하더라고요. 집도 가깝고 근무 시간도 짧은 편이라서 잘됐다 생각하며 면접을 갔습니다. 사장님은 젊은 남자였는데 저보다 6살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주방에서 음식을 하는 이모님이 한 분 계셨고 본인은 서빙 및 배달을 한답니다. 가게가 그렇게 크지 않고 장사가 엄청 잘 되는 편은 아닌데 사장님은 서빙이랑 배달을 같이 하려고 하니 힘들어서 저녁 시간만 서빙을 해줄 알바를 구하는 것이었죠. 저도 한창 취업 준비 때문에 바쁘기도 했기에 오히려 짧은 근무 시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렇게 오후 타임에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돈가스랑 볶음밥, 덮밥류를 파는 식당이었는데요. 처음 면접 봤을 때 했던 말처럼 정말 장사가 썩 잘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녁 시간에는 손님이 좀 오긴 하더라고요. 저도 먹어봤는데 맛이 막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굳이 일부러 와서 먹을 정도로 맛있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난 평범했다고나 할까요? 어쨌든 저는 거기서 알바를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다 보니 금방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저도 그때 취업과 미래에 대한 고민이 한창 많다 보니 사장님께 그런 고민 상담도 할 정도로 친해졌죠. 저는 곧 졸업인데 뭘 해야 될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답답하다고 그랬는데 그 사장님은 그럴 때마다 그럼 졸업하고 우리 가게 계속 일하면서 천천히 생각해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 역시 본인 고민을 저에게 잘 털어놓았는데요. 요식업으로 성공하고 싶은 포부가 있어서 무리하게 가게도 차렸고 나름 홍보도 열심히 하고 새 메뉴도 개발하는데도 장사가 썩 잘 되지는 않는다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기 가게가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손님이 많이 없는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면서요. 하지만 제 눈에는 뭐가 문제인지 비교적 잘 보였습니다. 사장이 아닌 직원으로서 훨씬 객관적인 입장으로 가게를 바라보다 보니 오히려 문제점들이 잘 보이는 거였죠. 물론 제가 이래저래 말하는 건 사장님이 기분 나쁘실 수도 있으니 처음엔 아무 말 안 하고 좀 더 친해지고 나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저것 시도하고 싶은 것도 많고 선보이고 싶은 메뉴도 많은 건 알겠는데 돈가스만 할 거면 차라리 돈가스만 중점적으로 판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너무 이것저것 하니까 전문점 같지가 않다고요. 그리고 가게 인테리어도 이래저래 열심히 꾸며져 있기는 한데 제가 보기엔 산만하고 타깃이 좀 애매했어요. 가족을 겨냥한 편안한 분위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핫하게 꾸며진 것도 아닌 것 같아서요. 또 무엇보다 음식 맛이 무난하긴 한데 큰 특징은 없는 것 같다는 얘기도 했죠. 사장님은 처음엔 제 얘기에 자존심이 좀 상한 것 같기도 했지만 결국 같이 개선 방향에 대해 고민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저도 비록 알바긴 하지만 가게에 애정은 있었기에 사장님과 함께 고민했죠. 그런 과정에서 사장님과 이모님 그리고 저까지 같이 신메뉴 개발도 하고 별로인 메뉴들은 과감히 빼버리기도 했습니다. 방향성을 잡고 나서부턴 확실히 가게 매출도 점차 좋아지고 새로운 손님들도 늘게 되었죠. 그러면서 저는 이모님 옆에서 전반적인 음식 하는 것을 보기도 했고 바쁠 때는 주방 보조로 거들기도 했어요. 서빙 일도 하면서 주방 일도 같이 하고 두루두루 다 일을 했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부터 저도 가게 운영에 있어서 제법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도 저한테 취업하지 말고 정직원 시켜줄 테니 계속 여기서 일하라고 했고요. 저도 말은 됐다고 취업하면 나갈 거라고 장난쳤지만 사실 식당 일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또 사장님하고도 너무 편하고 친하니까 출근하는 것 자체도 즐거웠죠. 그러던 어느 날 주방 이모님이 갑자기 가게를 그만둔다고 하셨습니다. 집안 사정 때문에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둬야 된다고 빨리 다른 사람을 구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사장님이 따로 주방장을 구하지 않고 저한테 주방 일을 좀 맡아서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제가 주방 보조로 돕기는 했어도 원래 음식을 하던 사람도 아니고 갑자기 주방 일을 어떻게 다 맡겠나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사장님은 제가 음식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고 월급 많이 줄 테니 부탁한다고 했어요.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사실 저도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긴 했습니다. 그 전에도 혼자 집에서 간단한 음식 정도는 잘 해먹기도 했고 기본적으로 요리하는 걸 좋아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집에서 해먹는 거랑 손님에게 돈 주고 파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저는 사장님께 조리사분이나 주방 이모님을 다시 고용하라고 했는데도 사장님은 제가 해줬으면 하시더군요. 이모님도 제가 한다고 하면 다 가르쳐주고 그만두겠다고 하셨고요. 결국 고민 끝에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 선택에 반대가 좀 있으셨어요. 취업 준비는 안 하고 왜 식당에서 일하겠다고 하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취업 준비도 하면서 같이 병행하겠다고 회사 취업 전까지만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모님께 제대로 배우고 제가 주방을 맡아서 음식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이모님처럼 빨리도 못하고 능숙하게도 안 됐지만 시간이 지나니 금방 익숙해지고 또 더 맛있게 하고 싶은 욕심도 생기더라고요. 장사 열심히 하고 장사 끝나고 나면 사장님하고 신메뉴 고민도 하고 홍보에 대한 고민도 많이 나눴습니다. 이제 와서 보면 저는 그냥 돈 받는 직원일 뿐인데도 참 열심히 머리 싸매고 고민했다 싶어요. 제 가게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런 노력 덕분이었는지 가게는 점차 잘 되어갔고 좀 더 큰 곳으로 확장 이전까지 했습니다. 서빙 직원도 더 늘었죠. 부모님은 이제 진짜 그만두고 다시 취업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더 늦으면 나이 때문에 회사 같은 데는 취업 못한다고. 남들 다 취업 준비하느라 바쁜데 너는 왜 식당 알바만 하고 있느냐고요. 저도 식당에서 일하는 게 재밌긴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심해서 결국 사장님께 말씀드렸죠. 사장님, 저 이제 진짜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직원 더 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사장님은 저보고 네가 그만두면 우리 가게는 어쩌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그만두고 취업 준비 본격적으로 하라고 더 늦으면 회사 못 들어간다고 하셔서요. 여기 이미 취업된 거잖아. 너 우리 식당 주방장이야. 내가 월급 더 올려줄게. 솔직히 너 어지간한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들어간다 해도 절대 이 얼굴 못 받는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우리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는 게 훨씬 더 낫지. 혹시 힘들어서 그런 거면 보조 직원도 뽑아줄게. 사장님의 설득에 저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더 늦기 전에 그냥 평범한 직장 구해서 회사 생활했으면 하고 바라셨어요. 20대 중반인데 식당 주방에서 왼종일 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요. 하지만 생각할수록 사장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회사 취업해봤자 대기업은 좀 힘들 것 같고
중소기업 정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일반 사무직 일 해봤자 월급으로 얼마를 받겠나요? 차라리 여기서 월급이라도 많이 받고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더 현명한 게 아닌가 싶었죠. 그렇게 고민 끝에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알바로 시작했지만 하다 보니 너무 재밌고 내 적성에도 잘 맞는다. 우리 식당에선 내가 중요한 역할이다. 그리고 나도 음식하는 게 재밌고 더 잘하고 싶고 욕심도 많이 생긴다. 이쪽 길로 계속 가고 싶으니 믿어달라. 라고요. 부모님도 제 뜻이 확고하다고 하니 알겠다고 하셨고 저도 사장님께 계속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안 그만둔다고 말을 전하니 사장님은 엄청 기뻐하더니 저를 확 끌어안는 겁니다. 저도 너무 놀랐고 사장님도 놀라서 물러났죠. 미안해. 실수. 네가 계속 일한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서 그만. 아, 괜찮아요. 순간적인 행동이었지만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식당에서 계속 일을 했고 사장님과는 편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가 흘렀을 무렵 사장님은 갑자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랑 저랑 너무 잘 맞는 것 같다며 나중에 결혼해도 너무 잘 살 것 같지 않냐면서요. 저랑 있으면 너무 편하고 좋다면서 고백을 했는데 저도 솔직히 사장님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성격도 서글서글 착하고 또 사장님이 느끼는 것처럼 저희가 서로 잘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따로 데이트할 것도 없었어요. 늘 같이 붙어서 일을 하니까요. 끼케야 가끔 장사 끝나고 맥주 한잔 하거나 심야 영화 보러 가는 게 다였죠. 하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장사가 점점 잘 되는 가게와 미래까지 약속한 착하고 성실한 남자친구까지 행복하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는 3년 넘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같이 살면서 여전히 장사를 했었죠. 그맘때 제가 만들어서 낸 신메뉴가 있었는데 그 신메뉴가 엄청 인기가 많았습니다. 따로 홍보를 하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맛있다는 입소문이 자자했고 그거 먹으러 오는 신규 손님도 많았죠. 그전까진 무난하게 잘 되던 식당이었다면 그 메뉴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매출이 늘었던 겁니다. 직원도 더 뽑았고 가게도 같은 건물이지만 훨씬 넓은 공간으로 확장 이전하게 되었어요. 몸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 고되고 힘들긴 했지만 그만큼 뿌듯하기도 하고 보람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슬슬 아이도 갖고 싶어졌어요. 매출 잘 나오는 가게도 있고 자가인 집도 있고 남편과 저를 닮은 귀여운 아이 한 명만 더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싶었죠.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2호점을 열고 싶어 했고 그거 준비하느라 바쁘니 아이는 천천히 가지자는 거예요. 오빠는 아이도 있고 우리 결혼한 지도 2년 넘었는데 슬슬 아이 가져야지. 내 나이가 뭐 30대 후반이면 한창이지. 그러니까 지금 준비해서 가지자는 거잖아. 임신이라는 게 내가 원한다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요즘 난임 부부들도 많다는데 우리도 천천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닐까? 글쎄, 나는 요새 너무 바쁘고 아이는 천천히 가져도 되지 않나? 아니, 솔직히 말해서 애가 꼭 있어야 되나 싶기도 한데. 그 말에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애 없이 살자는 거야? 전엔 그렇게 말 안 했잖아. 남편은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가게 잘 키워서 나중에 자식 낳으면 물려주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에 애가 꼭 있어야 되느냐 말이 바뀐 겁니다. 아니, 요새는 딩크로 사는 부부도 많대. 애 하나 키우는 게 보통 일도 아니고 또 우리는 맞벌이잖아. 바빠서 애를 어떻게 키워.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어릴 땐 좀 돌봐줄 수 있는 분을 구하면 되지. 그게 싫다는 거야. 그럴 거면 뭐하러 애를 낳냐고. 정말 자식이 필요 없다 그거야? 뭐 필요 없다 이렇게 단언하는 건 아닌데 그냥 꼭 자식이 있어야 되나 싶기도 하다 그 말이지. 솔직히 우리끼리 이렇게 사는 것도 재밌잖아. 돈 벌고 그걸로 취미생활하고. 하지만 솔직히 취미생활하고 여유시간 보내는 건 남편이지 제가 아닙니다.
저는 어쨌든 주방에서 총괄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주방 직원들이 있긴 해도 늘 제가 제일 먼저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주방 일을 하거든요. 반면 남편은 직원들을 많이 뽑게 되면서 가게에는 잘 안 나올 때도 많았습니다. 남편은 차도 바꾸고 취미 생활도 가지면서 훨씬 여유를 즐기고 있었죠. 저한테도 직원들이 잘해주니 너무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좀 쉬라고 한 적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사장이 가게에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해야 가게가 제대로 굴러간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저라도 꼬박꼬박 나왔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일 때문에 바쁜 상황도 아니었는데 남편은 아이를 굳이 가져야 되느냐고 하는 겁니다. 남편의 달라진 생각이 황당하기도 하면서 또 섭섭하기도 하더라고요. 왜 아이를 안 갖고 싶어 하지? 의아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왜 아이를 안 갖고 싶어 하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일을 마치고 남편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어요. 집에 도착했고 내리려고 안전벨트를 푸는데 가만 보니 안전벨트 앞 시트 사이에 반짝이는 뭔가가 끼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싶어서 꺼내봤는데 손톱 반만한 크기의 큐빅 장식이었습니다. 그 큐빅 장식은 옷 같은 데 있는 장식이라기보다 손톱 네일아트 할 때 붙이는 파츠처럼 보였어요. 저는 음식을 하다 보니 네일은 거의 안 하지만 네일 아트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많다 보니 잘 알거든요. 이게 남편 차에 왜 있지? 너무 의아했죠. 뭐해? 안 내리고. 이게 뭐야? 차에 이런 게 있네? 제가 그걸 보여주자 남편도 움찔하며 놀라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별로 대수롭지 않았다가 남편의 놀라는 반응을 보고 오히려 의아해졌습니다. 잠깐이지만 당황한 게 보였거든요. 모르겠네. 그게 뭐지? 당신 거 아니야? 옷에서 떨어진 단추라던가. 이게 무슨 단추야? 이거 여자들 네일 아트 할 때 붙이는 장식 파츠 같은데? 누가 여기 탔었어? 맞다. 미연이. 미연이는 신우 이름입니다. 신우는 취업 준비 중이었고요. 아가씨? 얼마 전에 면접 보러 간다고 좀 태워달라고 해서 내가 태워줬거든. 그때 아마 실수로 떨어졌나 본데. 아가씨 어디 면접 봤어? 근데 그게 잘 안 됐대. 아휴, 걔도 참. 그거 그냥 땅바닥에 버려. 들어가자. 그러면서 남편은 허둥지둥 거리다가 먼저 가는 겁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남편이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는 신우는 이렇게 화려한 네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차에 분명히 누군가를 태웠구나 확신이 들었죠. 남편이 외도를 할 거란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아이를 안 갖겠다는 것도 그렇고 부쩍 잠자리를 피하거나 피곤해하는 것도 이상했고요. 저는 기회를 봐서 남편의 블랙박스 메모리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가게를 안 나온 날들 위주로 블랙박스를 뒤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남편은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바로 며칠 전 블랙박스에서 여자 목소리와 남편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오늘따라 더 예쁘네. 옷 새로 샀어? 까먹었어? 이거 오빠가 사준 거잖아. 그 옷이 그 옷이야? 자기가 입으니까 마네킹 걸려져 있는 것보다 더 예쁘다. 예뻐 죽겠어? 맨날 예쁘대. 이쁜 여자 처음 봐? 처음 보지. 오빠 마누라는 안 예뻐? 안 예뻐. 안 예쁘고 가까이만 가도 음식 냄새 나고 아무리 주방에서 일한다지만 화장도 잘 안 하고 꾸미지도 않고 그냥 아줌마야, 아줌마. 그 나이로 안 보인다니까? 왜 그러나 몰라. 좀 꾸미고 살지. 그러니까 나는 너처럼 예쁘고 여성스러운 스타일이 너무 좋더라. 내가 그렇게 좋아? 그럼. 그러면 빨리 이혼하고 와. 나 마음 바뀌기 전에. 알았어. 기회만 엿보고 있어. 나도 우리 와이프랑 더 살기 싫어. 내가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자기한테 갈게. 알았어. 올해는 안 기다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그 여자가 좋은지 쩔쩔맸고 그 여자는 콧대 높게 굴더라고요. 제 욕하고 이혼 얘기까지 오가는 거 보니 보통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화보다는 허탈함이 확 몰려왔어요. 남편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컸고 그 남자 하나만 보고 살았던 내 인생에 대한 허탈감이 몰려왔던 거죠. 대학 졸업하고 다른 데 취업도 안 하고 남편네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여태까지요. 저한테는 남편과 그 식당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뒤통수 치고 이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고 지난 세월은 아무것도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멍하게 있다 보니 눈물까지 났습니다. 같이 가게 잘 꾸려나가고 돈도 열심히 벌고 예쁜 아이 낳아 키우면서 추억도 많이 쌓고 그렇게 서로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그렸는데 남편은 이미 저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갈아탈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깨달으니 배신감에 눈물만 났습니다. 길길이 화가 나서 남편 머리채 잡고 중내산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깊은 허탈감과 슬픈 분노만 느껴졌죠. 저는 눈물을 닦고 더한 증거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여자를 데리러 가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남편의 차는 어떤 네일샵 앞에 가더니 주차를 했고 도착했으니 나오라고 전화를 하더군요. 잠시 후 한 여자가 손을 흔들며 가게에서 나오더니 가게 문을 닫고 남편 차로 왔고요. 그 여자가 남편의 내연녀인 듯 했습니다. 영상에서도 찍혔지만 나이도 어리고 얼굴도 작고 예뻐 보였어요. 몸에 쫙 붙는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 몸매도 좋은 듯 했고요. 남편이 그렇게 예쁘다 예쁘다 하더니 저 여자가 저렇게 예뻐서 바람이 난 건가 싶어서 더욱 비참해지더라고요. 저는 그 네일샵 상호명을 인터넷에 검색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는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동네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가게에는 잘 안 나오고 어딜 돌아다니나 했는데 이 여자 만나러 다녔구나 싶었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날 남편은 아침부터 콧노래를 부르며 단장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어딜 가길래 그렇게 콧노래야? 어딜 가긴 뭐 출근하는 거지. 출근했다가 또 나갈 거잖아. 친구 좀 만나서 밥 먹고 스크린 골프 가서 연습 좀 하다 오려고 그러지. 그 만난다는 친구가 김성은이야? 제 말에 남편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김성은 그 여자의 이름입니다. 그 네일샵 상호 검색을 하니 대표자 이름이 떴는데 그 이름이 김성은이었어요. 가게 규모를 보니 혼자 하는 것 같았기에 그 상간녀 이름이 김성은이구나 알게 되었죠. 제 입에서 상간녀 이름이 나오니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쳐다보더라고요. 어? 김성은 네일샵 운영하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저는 화내지도 않고 그냥 덤덤히 말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은 당황한 듯 한참 눈알을 굴리더니 묻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 언제부터? 안지 얼마 안 됐어. 그 여자가 그렇게 좋아? 나랑 이혼하고 그 여자로 갈아타고 싶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럼 아니야? 그 여자 좋아 죽드만.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잘못했다고 빌지도 않았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또 무너지더라고요. 저랑 헤어지고 싶다는 게 그 여자 꼬시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었구나 싶고요.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무슨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네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뭐 알았다고 하니까 더 속일 것도 없네. 나 그 여자 많이 좋아해. 아니 사랑해. 남편 입에서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데 불덩이라도 삼킨 듯 속이 아프더라고요. 사랑한다고? 그 여자? 이런 감정 처음이야. 그럼 나는 사랑도 안 했나 보네.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 같아. 너는 그냥 같이 있으면 편하고 서로 잘 맞고. 일 시켜 먹기 딱 좋았던 거지. 그렇게 말하는 건 좀 그렇고
다른 여자 사랑한다는 말은 잘도 내뱉으면서 그런 말은 또 좀 그래?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나도 내가 이럴 줄 몰랐어. 너에 대한 마음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이 여자 만나보니까 알겠더라. 자꾸 보고 싶고 그립고 옆에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싶더라고. 저는 참담한 기분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쩌고 싶은데? 나랑은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고 싶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고 싶다는 뜻이라는 건 저도 알았죠. 저는 서글픈 기분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나랑 한 지 10년이야. 처음 사장 알바로 시작해서 연애하고 결혼까지. 나랑의 지난 세월이 다 의미 없을 만큼 그 여자가 좋아? 그럼 그 여자한테 가. 이혼해 줄 테니까. 제가 쉽게 이혼해 준다고 하니 남편은 반색하며 물었습니다. 진짜? 진짜 이혼해 줄 거야? 그렇게 좋니? 그래, 이혼해 줄게. 근데 가게는 내놓고 가. 제 말에 남편놈 미간이 확 찌푸려지더라고요. 뭔 개소리야. 내 가게를 왜? 나도 내 청춘 다 바쳐서 일한 곳이야. 네가 일한 건 일한 거고 가게는 내 거야. 내 명이고. 바람나서 이혼 요구하면서 그러면 나한테 뭘 주려고 했는데? 엄밀히 이혼 요구한 건 아니지. 네가 먼저 이혼 얘기 꺼냈으니까. 어쨌든 바람난 건 맞잖아. 이혼 원하는 것도 맞고. 가게 내놔. 그러면 이혼해줄게. 야, 그건 아니지. 진짜 뻔뻔하다. 내가 바람났니? 너 그 여자랑 살고 싶다며. 그럼 정당하게 내놓을 건 내놔야지. 우리 가게를 너 혼자 힘으로 그렇게 키운 거야? 아니잖아. 내 노력 없이 그만큼 잘 됐다고 할 수 있어? 법적으로 어디 따져봐? 남편은 제 말에 막 고민을 하는 듯 했습니다. 이혼도 하고 싶고 가게도 지키고 싶은 게 보였죠. 됐다. 마음대로 해라. 그냥 이혼 안 해줄래. 아, 왜 갑자기. 오빠 진짜 뻔뻔하다. 바람핀 거 걸렸는데 내가 이렇게 별소리 없이 조용히 이혼해준다고 하면 고마워해야지. 어디 한번 색 난리치고 동네방네 소문이라도 내줘? 그건 아닌데 나한테도 생각할 시간을 좀만 줘. 생각이고 자시고 너랑 그 여자한테 상간 소송 걸 거야. 그런 줄 알아. 남편은 한참 가만히 있다가 자리를 떴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나가고 저는 침대에 엎드려 펑펑 울었어요. 행여나 잘못했다고 그 여자랑 끝내겠다고 무릎 꿇고 빌었으면 한 번쯤 봐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내자마자 오히려 좋다구나 이혼해달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본 순간 저도 이 결혼 생활은 이미 깨졌구나. 이제 남편과 내 사이는 끝이 났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혼해 주겠다고 가게 내놓으라 하니까 남편 놈은 그 와중에 짱구를 굴리는 거였죠. 아무리 부부 사이라는 게 돌아서면 남이 된다고 하지만 그 배신감과 상처는 참 크더라고요. 그렇게 얼마 뒤 남편은 협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가게는 주기 힘들고 대신 살고 있던 아파트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 아파트는 시세로 치면 4억 중후반 정도 하는 곳이었어요. 애초에 남편이 청약으로 된 곳이었고 계약금, 중도금 다 남편이 번 돈으로 대출을 갚았죠. 잔금할 때 저도 2천만 원 정도 냈고 나머지는 다 남편이 돈을 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 돈으로 장만한 집인 만큼 인테리어도 엄청 신경 썼고 집에 대한 애정도 많았어요. 주변 인프라도 좋아서 집값 방어도 잘 되고 인기도 많은 곳이었죠. 남편은 가게는 절대 안 되니 이 집을 저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대신 위자료 소송 같은 거 걸지 말고 협의 이혼으로 깔끔하게 이혼해 달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집 필요 없다고 가게 내놓으라고 했는데 남편도 가게는 절대 못 준다고 그러면 법적으로 다퉈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따로 알아봤는데 제 기여도가 있긴 해도 가게 자체를 통으로 제가 챙길 순 없겠더라고요. 어쨌든 남편이 사장이니까요. 그리고 재산 분할로 쳐도 그 아파트 금액만큼의 지분은 절대 못 받더라고요. 차라리 남편의 제안대로 그 아파트를 받고 이혼해 주는 게 계산적으로 치면 제일 나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아파트 달라고 이혼해 주겠다고 했죠.
울고불고 난리치고 생쇼 벌인 다음에 이혼할 수도 있었겠지만 남편 놈에 대한 모든 정이 다 떨어져서 그럴 에너지조차도 없었던 겁니다. 그냥 저 인간이랑 끝내고 나도 내 것 챙기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협의로 빠르게 이혼을 했고 아파트는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소리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의 식당으로 출근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집을 저에게 넘기는 거다 보니 아깝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매출 잘 나오는 가게가 있고 그토록 예뻐 죽겠다는 내연녀랑 새살림 차릴 생각에 들떠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 확정이 된 후 저는 한동안은 집에서 푹 쉬었어요. 그동안 가게 일하느라 못 쉬기도 했고 또 이혼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집에서 푹 쉬면서 운동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해보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저는 주변 친구로부터 전 남편이 결혼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어요. 저와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 상간녀랑 결혼식을 올린다더군요. 바람 펴서 재혼하는 건데 뭐가 떳떳하다고 결혼식까지 한다니 참 가지가지로 뻔뻔한 인간이다 싶었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여자를 직접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 내연녀를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여자 면상을 제 눈으로 한번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전 남편이 그토록 좋아 죽겠다던 그 여자를요. 저와의 10년 의리도 버리면서 갈아타고 싶었던 그 여자. 도대체 어떤 여자일까 궁금했거든요. 이혼은 했지만 미운 감정도 여전했고요. 그렇게 저는 다소 충동적으로 그 여자 가게에 전화를 했습니다. 네, 네일샵입니다. 그 여자 목소리를 듣는데 그때 블랙박스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가 확 떠오르더라고요.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약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 네. 네일 아트 하실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얼떨결에 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내가 뭘 한 건가 싶어서 황당하더라고요. 나 이혼시킨 내연녀 가게에 예약을 하다니 말이죠. 충동적으로 예약은 했지만 그냥 안 갈 생각도 있었는데 막상 당일이 되니 그냥 가보자 싶었습니다. 가서 그 여자 얼굴 직접 보자. 그리고 만약 깽판이 치고 싶어지면 깽판도 치자 싶었죠. 막상 가서 그 여자를 보면 내 마음과 기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예약 시간에 맞춰 그 여자 가게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화장이 몹시 진하고 성형티가 많이 나는 여자가 저를 맞이하더군요. 예약하신 분? 네. 여기 앉으세요. 뭐 커피나 차 한 잔 드릴까요? 차는 녹차 있는데. 녹차 한 잔 주세요. 저는 그 여자를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저 여자는 내가 누군지 전혀 모르겠지 싶더라고요. 그 여자는 티백을 담은 녹차를 들고 와 제 옆에 놔두었습니다. 저희 가게는 처음이시죠? 네. 손톱 좀 볼게요. 제 손을 보더니 막 놀라는 겁니다. 어머, 얼굴은 어려 보이시는데 손은 되게 물을 많이 만지시나 봐요. 손이 많이 상해 있네요. 그런가요? 손톱도 좀 관리 별로 안 하시죠? 네, 그런 것 같네요. 이런 손톱은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거든요. 하면서 조잘거리는데 문득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나 싶기도 했습니다. 내연녀 앞에서 손톱 얘기나 하고 있다니 좀 이상했거든요. 너 주영철 알지? 너 때문에 나는 이혼까지 했다고 소리 지르고 가게를 뒤엎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또 한편으론 이미 이혼까지 한 마당에 뭐하러 그러나 싶었어요. 그냥 이 여자구나. 이 여자가 내 남편하고 바람 피웠구나. 조용조용 나랑은 다르게 엄청 활발한 여자구나.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자가 따로 받은 네일아트 디자인이 있느냐는 말을 할 때였어요. 그 순간 갑자기 누군가 가게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어이, 김성우 씨!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쳐다봤고 그 내연녀도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손님이 계셨네. 그 여자는 급하게 그 남자들 쪽으로 가더니 허둥지둥거리며 막았습니다. 저기 지금 손님 계시니까 나중에 따로 얘기하죠. 뭔 나중이야. 김성은 씨가 자꾸 연락도 안 받고 잠수 타고 가게 문 닫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 얼굴 보기가 힘드네. 제가 언제 전화를 안 받았어요. 장난쳐? 어디 보여줘? 얼마나 전화를 안 받았는지? 저기 일단은요. 손님 계시니까 하면서 제 눈치를 보며 그 사람들 막아서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저 남자들은 도대체 뭘까 싶기도 했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옷차림이나 인상들도 딱 깡패 같았거든요. 아, 손님 있으면 손님 상대해야지. 그래야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돈도 갚지. 안 그래요? 가서 일하셔.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란께. 손님 받고 나서 우리랑 얘기 좀 하지. 그러면서 가게 안에 있는 3인용 소파에 털썩 앉는 겁니다. 두 남자의 덩치가 얼마나 큰지 소파가 꽉 끼어 보일 지경이었죠. 그 여자는 쩔쩔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더니 소리를 질렀죠. 저기 영업장에서 이러지 마시고 제가 바로 전화 드릴 테니까요. 좀 나가시라고요. 그 말에 갑자기 한 남자의 눈이 확 돌더니 소파 옆에 있는 화병을 손으로 치는 겁니다. 화병은 바닥에서 와장창 박살이 났죠. 그 여자도 소리를 질렀고 저도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이, 김성은이. 우리가 좋게 해주니까 만만한 개잡놈들로 보여?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언성을 높여야겠어? 그러게 왜 돈을 빌려가서 똑바로 안 갖고 지랄이야 지랄이긴. 하면서 눈을 부라리며 위협을 하는데 저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얼추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저 내연녀가 저 남자들한테 돈을 빌린 것 같았고 저 남자들은 사채업자들 같았습니다. 갚는다고요? 누가 안 갚는데? 네가 안 갚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 자꾸 이러면 우리도 좋게 안 되지. 곧 돈 나올 때 있어요. 이번 달 말에 일시불로 다 갚을게요. 원금이자 다 갚는다고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데? 아, 있다고요.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야. 뒤질래? 사채업자가 손까지 들며 위협을 하니 그 여자도 깨갱하더라고요. 아, 하여튼 있어요. 무조건 갚을게요. 안 갚으면 그땐 진짜 우리 식으로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말 안 해도 알겠지? 알았어요. 기회는 딱 한 번뿐이야. 알았어? 한 번만 더 전화 안 받아봐. 그때는 이 가게도 다 부실 거고 너도 가만 안 둬. 그렇게 사채업자들은 경고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여자는 혼자서 막 아이씨하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제 쪽으로 왔습니다. 놀라셨죠? 죄송해요. 괜찮아요? 아, 예. 그리고 그 여자는 굳은 얼굴로 제 손톱 손질을 시작하더라고요. 저 사람들 뭐예요? 깡패 같아 보이는데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신고해 줄까요? 제가 폰을 꺼내자 그 여자 놀라면서 막더라고요.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미 갔는데요, 뭐. 또 올 것 같은데. 이번 달 말까지 돈 준다고 했으니 그때까진 안 올 거예요. 혹시 사채업자들인가요? 그 말에 그 여자도 한숨을 푹 쉬더군요. 네, 뭐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빌렸는데 아, 깡패 새끼들 진짜 치 떨린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말하는 거 들어보니 다음엔 가만 안 있겠다고 협박하는데. 안 돼요. 저 새끼들 경찰 신고하면 더 난리친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냥 잠수 탈 거니까. 네? 잠수요? 실은 저희 샵 이번 달 말 전에 정리할까 싶어요. 처음 오신 손님인데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혹시 다음에도 예약 전화 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려요. 그 여자는 저 사채업자들을 피해 가게를 접겠다고 하더라고요. 가게를 접는다고요? 네,
저 사람들 그래도 다 찾아내지 않나요? 잠수 타고 연락처도 다 끊을 거예요. 가게도 문 닫을 거고. 지들이라고 별 수 있겠어요? 갚아야 될 돈이 큰가 봐요. 좀 돼요. 얼만지 물어봐도 돼요? 그 말에 그 여자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근데요, 손님 궁금하신 게 많으시네요. 저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 놀라서요. 도대체 얼마 가지고 저렇게 와서 행패를 부리나 싶기도 하고. 2억이요. 그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2억이요? 네, 처음부터 2억을 빌린 건 아닌데 이자 때문에 눈덩이처럼 불다가 결국 2억 정도 됐어요. 모르겠어요. 잠수 타봐야죠 뭐.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얘 진짜 대책이 없구나 싶었어요. 일반 은행도 아니고 저런 사채업자들이 있는 사금융에 빌린 돈이 2억이라뇨. 도대체 뭘 어쩌려고 이러나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모르는 남이었으면 신변이 걱정이라도 됐을 텐데 이 여자는 제 남편의 상간여자나요. 그렇다 보니 오히려 이 답도 없는 여자가 너무 웃기더라고요. 전 남편 놈은 이런 걸 다 알까 싶기도 하고요. 실은 저 결혼하거든요. 몇 주 안 남았어요. 하면서 묻지도 않은 말을 대뜸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제 남자친구가 돈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잠수 타고도 걸리면 남자친구한테 좀 갚아달라고 해야죠 뭐. 제가 죽게 생겼는데 모른 척 하겠어요? 라는 겁니다. 그 남자친구는 당연히 제 전 남편이었죠. 남자친구도 이 사실을 다 알아요? 모르죠, 당연히. 근데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일단 잠수 타보고 만약 걸리면 그때 남친 찬스를 쓰겠다 그거죠. 아, 그렇구나.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속에서 웃음이 비실비실 나올 정도였습니다. 저 배신 때리고 이 여자 만나서 결혼까지 한댔는데 전 남편 놈은 이런 사실은 아예 모르니까요. 그래, 결혼해라. 결혼하면 아주 볼만하겠다 싶었죠. 그렇게 저는 네일아트를 받고 그 가게를 나왔습니다. 상황만 봐선 머리털을 다 뽑아놓고 싶은 전 남편의 상간녀지만 저는 그 여자에게 손끝 하나 대지도 않았고 제 정체를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차피 곧 쑥대밭 되겠구나 싶었으니까요. 참고로 실력도 진짜 없는지 네일아트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이 실력으로 어떻게 샵을 차렸나 싶을 정도였죠. 하여튼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전 남편의 결혼 날짜가 되었어요. 저는 그날 옷도 챙겨 입고 머리도 하고 화장도 신경 써서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전 남편의 결혼식이 치러지는 결혼식장으로 향했죠. 당연히 초대도 안 받았지만 그래도 갔습니다. 도착해보니 홀에 전 남편과 전 시부모도 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등장하니 엄청 당황한 얼굴이었고 전 남편이 황급히 저에게 달려오더니 저를 끌고 구석으로 갔습니다. 야, 네가 여기 왜 있어? 결혼한다길래 축하해주러 왔지. 미쳤어? 당장 나가. 왜 이래? 내가 뭘 어쨌다고. 우리 이혼했어. 까먹었어? 나 너한테 아파트까지 넘겼고 모든 이혼 절차 다 끝나고 하는 결혼이야. 네가 여기 와서 깽판 칠 권리 없다고. 하면서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그냥 웃기더라고요. 내가 깽판을 외쳐. 그냥 축하해주러 왔다니까. 그게 말이 되냐? 왜 안 돼? 나 배신 때리고 하는 결혼 얼마나 성대하게 하는지 구경 좀 온 건데.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오버 좀 그만해. 제 말에 전 남편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너 진짜 여기 온 이유가 뭐야? 다시 말해줘? 축하해주러 왔다고. 저 여자랑 잘 살아. 둘이 잘 어울려. 네가 성훈이를 알아? 왜 몰라? 블랙박스로도 보고 실물도 봤는데. 뭐? 대화도 많이 나눴어. 대화해볼수록 너랑 참 잘 어울릴 여자더라. 어쩌면 애당초 나보다는 저 여자가 너한테는 더 잘 어울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제 말에 전 남편 표정 일그러져서 보더라고요. 너 하여튼 어디 깽판만 쳐봐.
여기 식당 직원들한테 말해서 바로 쫓아낼 거야. 그리고 경찰 부르고 고소도 할 거야. 오버 좀 그만 떨어.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 얼른 가봐. 너 찾네. 제 말에 전 남편은 끝까지 노려보면서 일단 가더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깽판 칠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뭐하러 그러나요? 그저 축하해주러 온 거죠. 의리도 없이 배신하는 전 남편 놈과 사채 빚쓰고 도망다니는 상간녀의 결혼을요. 그렇게 저는 신부 대의실에도 갔습니다. 낯선 제가 입구 근처에 서 있으니 그 여자도 의아해하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더니 그제야 저를 알아보겠는지 놀라더라고요. 어? 그때 우리 가게 온 손님 아니에요? 맞아요. 어머, 여긴 어떻게... 결혼 축하해요, 김성은 씨. 나 주영철 전처예요. 제 말에 그 여자 눈이 동그래지는 겁니다. 자기 가게에 손님으로 왔던 제가 주영철 전처라고 하니 기함한 듯 했죠. 뭐라고요? 드레스 이쁘네요. 결혼 진심으로 축하해요. 미쳤어요? 당장 나가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더라고요. 뭐야, 어디다 대고 나가래. 내가 뭘 어쨌다고? 저기요, 오빠랑 이혼했잖아요. 오빠가 집까지 줬다던데 그럼 그만이지 결혼식까지 왜 오는데요? 그리고 그 전에 내 가게는 왜 왔고? 진짜 무섭다. 미절이야? 주영철이나 너나 왜 이렇게 오바야? 내가 뭘 어쨌는데. 축하해주러 왔다잖아. 죄 짓고 산 게 많아서 무서운 것도 많나 봐. 근데 걱정 마.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제 말에 그 여자도 이상하게 저를 보더라고요. 아,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건데 이 사람들은 모르겠다. 그쪽 결혼 축하해줄 사람이 좀 더 있더라고. 그 사람들한테도 결혼식 장소 알려줬어. 그 사람들이라뇨? 지금 뭔 소리예요? 제가 웃으며 자리를 비키자 신부 대기실 입구에는 그 사채업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 피해서 가게 문까지 걸어 잠근 상간녀는 놀라서 입이 어디까지 벌어지더라고요. 그 사채업자들은 성큼성큼 그 여자 앞으로 다가갔죠. 결혼을 하네. 우리한테는 연락 끊고 잠수 타고. 어이 김성은이, 내가 뭐라고 했어? 기회는 딱 한 번뿐이라고 했지? 근데 잠수 타고 가게 문 닫고 짐 옮기고 도망가고 그러면서 몰래 결혼을 해? 이거 아주 대담한 년이네. 그렇게 도망가면 우리가 못 잡을 줄 알았냐? 우리 돈 떼어먹고 잘 살 줄 알았어? 그 여자 말도 못하고 어버버 하더라고요. 결혼을 혼자 하는 건 아닐 테고 김성은 신랑 한번 만나봐야겠네. 저기요, 경찰 불러주세요. 하고 직원한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 말에 사채업자들 눈이 빽 돌아서는 신부 대기실에 서 있던 꽃장식들을 발로 차고 뒤집어 엎었어요. 깽판을 치니 신부 대기실에 있던 직원들과 하객들 비명 지르며 밖으로 달려나갔고 결혼식 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김성은도 도망가려는 거 사채업자 한 명이 화가 나서 면사포를 휘어잡고 끌고 나갔습니다. 사람들 소리 지르고 난리도 났죠. 깡패들이 신부를 낚아채서 나오니까요. 저는 뒤에서 팔짱 끼고 그 꼬라지 구경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소란 속에서 전 남편도 놀라서 달려오더라고요. 당신들 뭐야? 네가 김성은이 남편이야? 자기야, 이 사람들 뭐야? 사채업자는 품속에서 종이를 꺼내 전 남편에게 줬습니다. 김성은이 우리한테 돈을 꽤 많이 빌렸어. 근데 약속도 안 지키고 잠수를 탔네? 이제 결혼하니 남편분이 대신 갚아줘야 쓰겄는디? 전 남편과 전 시부모가 그 차용증을 보더니 입이 뜨악하더라고요. 2억? 성은아, 이게 뭐야? 그 말에 김성은은 아무 말도 못하고 쩔쩔매더라고요. 김성은이 그러대. 돈 나올 때 있다고. 그게 아마 그쪽 얘기하는가 본데 결혼식을 하려고 해도 와이프가 빌려간 돈은 갚고 해야 쓰겠지? 그러면서 김성은을 전 남편 쪽으로 확 밀어주더라고요. 김성은은 머리도 엉망되고 면사포도 엉망이 되었죠. 사람들 다 웅성거리며 구경하고 있고요. 야, 김성은, 이게 진짜야?
너 이 사람들한테 돈 빌렸어? 그것도 2억이나? 2억을 빌린 게 아니라 이자 때문에 늘어나다가. 아, 어쨌든 네가 빌린 게 맞냐고. 김성은의 말에 전 남편 휘청이더라고요. 이혼까지 하면서 결혼하려 했던 내연녀가 사채빚 2억이라니. 그것도 이 결혼식장까지 사채업자들이 돈 받으러 왔다니. 전 남편도 기절초풍할 노릇이겠죠. 저는 뒤에서 흥미진진하게 그 꼬라지를 보고 있었고요. 언제까지 줄 수 있어? 아니면 김성은은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고. 이 기집애가 돈도 안 갖고 연락 두절되고 가게까지 문 닫았네. 우리도 더 이상은 못 기다려주지. 많이 참았는데 남편분이 확답을 줘야 우리도 돌아가겠는디? 그 말에 김성은은 전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나 돈 좀 갚아줘. 이 사람들 때문에 나 미칠 것 같아. 그 말에 전 남편도 죽일 듯이 김성은 노려보더라고요. 오빠, 나 사랑하잖아. 돈 좀 갚아줘. 응? 오빠 가게 잘 되잖아. 아, 그 가게? 우리도 들어서 알고 있어. 어딘지. 돈 똑바로 안 갚으면 이제 그 가게로 갈 거요. 그 가게 이름은 제가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에 전 남편 갑자기 눈이 돌아서는 상간녀를 바닥에 패대기 치는 겁니다. 상간녀는 드레스 입은 채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상간녀 부모님이 달려와 뭐라고 했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딸 쳤나? 그 말에 전 남편 엄마도 눈이 돌아서 삿대질하고 따졌습니다. 딸을 어떻게 키워야 사채나 쓰고 다니느냐고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양가 부모님까지 싸움이 일어났죠. 사채업자는 계속 남편한테 돈 언제 줄 거냐고 그러고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아주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전 남편은 결혼식 끝나고 얘기하자고 일단 돌아가 달라면서 본인 폰번호 알려줬고 그렇게 사채업자들도 일단은 돌아갔습니다. 엉망진창이 되어서 결혼식을 진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그 난장판 꼬라지 구경 잘하고 유유히 나왔습니다. 결혼식 진행도 못 해보고 그렇게 파토가 나서 끝났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상간녀가 전 남편을 구워 삶았는지 결국 같이 산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빚도 결국 전 남편이 갚아줬다고 했습니다. 순순히 갚아준 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그 사채업자들이 가게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전 남편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갚아줬다고 했어요. 그 여자랑 안 살면 모를까 같이 살아야 되니 돈도 갚아준 거였죠. 한편으론 그 색 난리를 겪고도 파혼은커녕 2억을 갚아주다니 그 여자가 그 정도로 좋아 죽겠나 보다 싶더군요. 전 남편은 그 여자랑 살기 위해 이혼하고 아파트 저한테 넘기고 2억까지 사채업자들에게 갚은 겁니다. 그런데요. 그 정도로 끔찍했던 그 사랑도 1년도 안 돼서 파토가 났다더군요. 결혼식 사건으로 전 시댁과 그 여자네 친정이 일단 사이가 엄청 안 좋았고 그걸로도 갈등이 많았대요. 게다가 그 여자도 그 난리를 겪고도 정신 못 차리고 전 남편 돈으로 사치하고 돈을 물쓰듯 펑펑 썼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죽도록 싸우다가 결국 1년도 안 돼서 이혼 얘기 오갔대요. 전 남편은 대신 갚아준 돈 2억 내놓으라고 법적인 소송 걸고 그 여자도 네가 갚아줘 놓고 이제 와서 왜 그러냐 못 준다며 아주 난리도 아니랍니다. 게다가 전 남편 가게에 사채업자들 들락날락거리고 관리도 잘 안 되다 보니 손님들도 뚝뚝 떨어져 나가고 장사도 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후에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한동안 영업을 할 수도 없어졌다고 하고요. 그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가게 안 받고 그냥 집 받기로 한 게 천만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왜냐면 그맘때 저희 아파트는 오히려 상한가를 쳐서 좋은 값으로 팔았거든요. 저 혼자 살 건데 굳이 큰 아파트 필요 없고 또 그 돈으로 저도 제 가게를 하고 싶어서 겸사겸사 정리를 했던 거죠. 저는 마음의 정리를 위해 혼자서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했는데 여유롭고 아름다운 제주도의 풍경에 반해 그냥 정착하기로 마음도 먹었습니다. 그렇게 준비 끝에 제 가게도 차리게 되었고 소소하게 가게를 운영하면서 혼자서 잘 지내고 있어요. 믿고 의지했던 전 남편의 배신이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긴 했지만
어쨌든 전 남편은 개망신 당하고 이혼하고 돈 잃고 가게까지 망하고 배신의 대가는 톡톡히 치른 것 같습니다. 잘못하고도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전 남편 정도면 아주 제대로 죗값 치른 것 같아서 저도 홀가분하게 제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되네요. 예전에는 남편과 저의 가게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무리할 정도로 일만 했는데요. 이제는 좀 더 저를 돌아보고 돌보고 여유도 즐기면서 유유자적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 무엇보다 저를 가장 최선으로 생각하며 살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